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미국보다 유럽보다 한국이 더 신뢰도가 높은 나라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여권이 이렇게까지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대국의 여권이라면 어디서든 환영받고 문제없이 국경을 넘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정작 여러 나라에서 입국 심사 때 서류를 요구받고 까다로운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일본.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고 유럽에서도 한국보다 더 느린 심사를 받습니다. 세계 2위 경제 강국이라는 중국. 비자 없이는 갈 수 있는 나라가 100개도 채 안 되며 입국 심사에서는 의심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은 입국 심사 때 한국인이세요? 통과하세요. 비자 신청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건 마치 VIP 전용 통로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을 서서 긴장할 필요도 없고 심사관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이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운이라고요? 경제력이 높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깨끗한 국가 이미지와 강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글로벌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스펜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호주 출신 컨설턴트예요. 전 세계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제 일이죠. 그 덕에 한 달에도 여러 개국을 오가며 공항을 집처럼 드나드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출장이 잦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국의 입국 절차에도 익숙해졌어요. 미국은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악명 높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편하지만 가끔 서류를 요구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선진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다니며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출장길이었어요. 이번 일정은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그날 저와 함께하는 팀에는 유럽인뿐 아니라 중국인, 한국인 동료도 있었어요.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입국 심사만 마치면 호텔에서 쉴 수 있었죠. 여느 때처럼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 자신의 국적에 맞는 줄에 섰어요.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국인들은 길게 늘어선 줄에서 심사관에게 하나하나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비자 서류를 보여주는 사람, 심사대에서 유난히 오래 걸리는 사람도 많았죠. 심지어 저 역시 몇 가지 질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권을 내밀자마자 몇 초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것도 별다른 질문도 없이 그냥 도장 한 번 툭 찍고 끝. 옆에서 한참 동안 줄을 서 있던 다른 여행객들은 아직도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가고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왜 유독 한국 여권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빠르게 통과되는 걸까요? 순간 제 차례가 되었어요. 호주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곧바로 여권을 스캔했어요. 체류 목적이 뭐죠? 비즈니스 미팅이요. 체류 기간은 일주일 정도요. 짧고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이미 도착해 있는 한국인 동료를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2024년 세계 여권 랭킹을 확인해보니 한국이 7위권, 호주는 한국보다 아래였어요. 게다가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 수를 보니 호주는 180여 개국,
한국은 193개국. 이거 농담 아니야. 한국이 호주보다 여권이 강하다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호주는 선진국이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한국이 호주보다 더 강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권이 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세계에서 얼마나 신뢰받는지, 얼마나 안전한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뜻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호주보다 세계적으로 더 신뢰받는 국가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여권만 내밀고 몇 초 만에 입국할 수 있겠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걸까? 파리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여권의 위력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설마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바이 공항. 저는 미국행 환승을 위해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UAE는 호주 여권 소지자에게 도착 비자를 허용하지만 입국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체주를 섰고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저를 보더니 뭔가를 묻더군요. 귀하는 체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출장입니다. 회사 초청장이 있습니까? 초청장.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걸 요구할 줄 몰랐거든요. 부랴부랴 이메일을 열어 서류를 보여주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한국인 동료는 한국 여권을 내밀고 도장 찍고 그냥 지나갔어요. 단 한마디도 없이요. 저는 아직 심사관 앞에서 이메일을 뒤지고 있는데 동료는 이미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UAE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한 번의 굴욕을 당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미국 뉴욕. 솔직히 미국 입국 심사는 공포 그 자체죠. 호주 여권이 있어도 전자여행 허가를 미리 신청해야 하고 입국 심사에서 추가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인은 미국도 무비자라네요. 이스타 등록만 하면 끝이라고요? 미국 입국할 때도 질문 같은 거 안 받나요? 제가 묻자 한국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한국인은 그냥 여권 내밀면 돼요. 이스타만 등록하면 끝이죠. 그게 끝이라고요? 네. 한국은 미국이랑 무비자 협정 맺었어요. 이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공항 심사대에서 벌어진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어요. 미국 입국 심사대는 언제나 엄청난 줄이 늘어서 있어요. 특히 아시아 국적 소지자들은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죠. 저는 이미 이스타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호주에서 왔다고요? 출장 목적 맞습니까?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회사명은? 하나하나 답해야 했고 심사관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뭔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 뒤에 서 있던 한국 동료는 한국 여권을 내밀자마자 딱 2가지 질문 후 통과. 잠깐만. 카니발 장기 렌트가 이게 맞아? 37만원. KS 오토플랜 34만원. 3만원 차이 나는데? 야, 이거 4년이면은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야, 이 정도면 차 등급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하인츠카 리스트. 이거 뭐야? 일단 차가 되게 많네. 그랜저, 소렌토. 와, 무슨 소렌토가 28만원이야. 그랜저가 32만원이고? 이러면 무조건 KS 오토플랜에서 하지.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여권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는 걸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게 된 걸까요? 의문에 도저히 풀리지 않아 한국의 외교 전략과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어 진영을 나누고 싸워왔어요. 한국도 한때 냉전의 중심에서 거대한 싸움을 겪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자유진영과 공산권 어디에서도 미움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냉전 시기 한국은 철저한 반공 국가였어요. 미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을 맺고
공산권 국가들과는 철저히 대립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 한국은 놀라운 전략을 펼쳤어요. 바로 과거의 적들과 빠르게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었죠. 1990년대 초반 한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소련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들과 협력을 시작한 거예요.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른바 불곰 사업이라는 협력 프로젝트도 진행했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 자금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받아오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외교 전략 덕분에 한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특이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 여권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신뢰받는 이유는 냉전 이후의 외교 전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은 중동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이슬람 국가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중동에서 무해한 나라로 인식되었어요. 서구 강대국들은 종교적 배경이 뚜렷하지만 한국은 그 부분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은 중동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나라였어요. 1970에서 80년대 한국 기업들은 중동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에서 도로, 건물, 발전소 등 인프라를 건설하며 신뢰를 쌓았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친했지만 동시에 이란과도 꾸준히 경제 협력을 유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서방 국가들은 보통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어요. 미국은 사우디와 친했고 이란과는 대립했죠. 그런데 한국은 양쪽과 모두 협력하는 희귀한 외교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은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비교적 환영받는 여권이 된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그런데 한국이 신뢰받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강한 국가들은 대부분 과거에 식민지를 지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이 나라들은 강대국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식민 지배로 인해 여러 국가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어요. 한국은 식민지를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였어요. 즉,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진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경계심을 덜 불러일으켰던 거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라는 건 이제 이해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강대국들의 여권이 한국보다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일본은 경제 강국이며 중국은 글로벌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여권은 이들보다 더 강력한 VIP 티켓 같은 존재였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여권이 주는 혜택은 기대 이상이었죠. 미국 여권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겠지.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 하나예요.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는 많지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했어요. 특히 중동, 러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여권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미국은 너무 강해서 적도 많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적을 많이 만든 나라예요. 이라크, 이란, 시리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은 미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거나 입국을 엄격하게 심사했어요. 일본 여권은 한국 여권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권 중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한국 여권이 일본보다 더 유리한 곳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였어요.
한국인은 러시아에 무비자로 60일 동안 체류 가능하지만 일본인은 비자가 필요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 여권이 더 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력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반면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은 러시아 입국이 까다로웠던 거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2위의 거대 강국이에요. 중국 여권 소지자들은 비자 없이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적었어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약 80여 개국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했어요.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유독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적은 심사가 엄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강대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권이 강한 건 아니었어요. 미국, 일본, 중국처럼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어떤 외교적 신뢰를 받느냐에 따라 여권의 힘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 중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여권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그냥 운 좋게 강한 여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물이 바로 한국 여권이었던 거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서구 선진국들을 롤모델로 삼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개도국 사람들에게 가장 배우고 싶은 나라를 물어보면 의외로 한국이란 답이 자주 나왔어요. 서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원조를 해주면서도 너희 나라가 발전하려면 민주주의를 해야 해. 인권을 보장해야 해. 우리처럼 제도를 바꿔야 해.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저 성공 사례를 보여줄 뿐 개도국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너희도 필요하면 참고해. 그 정도의 태도예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이게 개도국들에게는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서구 선진국들은 항상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한국은 그냥 자기들이 했던 방법을 보여줄 뿐이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개도국들에게 산업화도 하고 민주주의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곤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둘 다 동시에 성공하기란 어렵죠.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을까요? 1960에서 80년대 한국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보다는 경제 개발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후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죠. 이 방식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더 현실적인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개도국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부터 성장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의 발전 모델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어서 개도국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에요. 반면 한국은 고부가 가치 기술보다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해요. 개도국들은 한국의 경제 모델을 보고 배워요.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중소기업 육성 정책, 수출 전략 등은 개도국들이 따라하기 좋은 모델이에요. 중국처럼 거대한 자본이 없어도, 미국처럼 원천 기술이 없어도 한국처럼 실용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서구 선진국들이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개도국들은 여전히 거리를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잘 살던 나라들이었거든요.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걸 개도국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한국은 원래 가난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성공한 나라야.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기술 전수, 교육 지원, 경제 협력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게 개도국들에게 진정한 롤모델로 보이는 이유였어요. 저는 출장 중에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따라가자라는 연구 프로젝트 진행 중이었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발전 가속화 중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의 경제 개발 노하우를 배우자라는 정부 주도 정책 추진하고 있었고, 인도마저 한국처럼 IT와 제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자는 전략으로 발전하려 하고 있었죠.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관광객들도 국적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만으로는 VIP 대접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날은 출장 중 파리의 한 명품 거리를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이곳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명품 브랜드 매장이 즐비해 있었죠. 유럽에서는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국적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명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매장에 들어오자 직원들의 반응이 미묘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편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훨씬 친절하고 더 정중하게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중국인들도 명품을 많이 사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쇼핑 방식은 다소 공격적이라는 점이에요. 중국 관광객들은 보통 이거, 저거, 다 주세요 식으로 대량 구매를 해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결제하고 나가죠. 하지만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계산대에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쇼핑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품을 신중히 고르고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요. 명품을 사더라도 예의를 갖추면서 쇼핑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소비력 자체는 비슷하지만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명품 매장 직원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고객은 돈을 많이 쓰면서도 상대하기 편한 고객이겠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훨씬 더 VIP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명품 매장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유럽에서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VIP 대접을 받아요. 특히 마카오,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같은 카지노 도시들에서 한국인들은 매우 중요한 고객층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도박을 할 때도 큰 손으로 통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출장 중 마카오 카지노 VIP 라운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VIP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왜 한국인 고객들을 특별히 신경 쓰나요? 제가 카지노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돈을 크게 쓰지만 동시에 예의도 갖추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호텔을 예약할 때도 좋은 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광객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룸을 예약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호텔과 카지노에서는 한국인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고객으로 보는 거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소비하는 금액을 보면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한국인의 해외 관광 소비 규모가 2023년 기준 연간 약 32조 원 이상이라 하더군요. 1인당 해외 소비액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동남아, 유럽, 미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층 중 하나였어요.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만큼 그들이 한 번 여행을 갈 때 쓰는 소비 금액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베트남, 일본 같은 나라들은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큰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 산업이 회복되면서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졌어요.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환영받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한데도 이상하게도 중국만은 한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 심지어 러시아도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옆 나라인 중국에 가려면 굳이 사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중국이 한국을 차별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중국은 원래 비자 정책이 매우 까다로운 나라였어요. 그럼 왜 중국은 이렇게 비자 정책을 빡빡하게 유지하는 걸까요? 중국은 자국민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조차 엄격하게 관리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의 입국도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중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유지하지 않고 비자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한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이 중국인이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단체 관광객으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을 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대도시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더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원래 비자를 엄격하게 요구하던 나라였잖아요.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중국 경제가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중국의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컸어요. 즉, 한국인들이 중국을 많이 방문해줘야 중국 관광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결국 한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인들에게는 비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에요. 즉,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끌어들이려 했고,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한국인들도 더 이상 중국을 여행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국의 대기업들도 점점 중국을 떠나고 동남아로 투자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더 이상 중국을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결국 한국인은 중국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졌고, 중국은 뒤늦게 한국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출장길에서 경험한 작은 차이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한국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여권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신뢰받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여권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이 더 강력한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여권의 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력에서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력이 강해질수록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그만큼 한국 여권이 가지는 힘도 더욱 강해질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는 헐리우드 영화, 프랑스 패션, 일본 애니메이션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K-팝이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고 K-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를 장악하며 한국식 뷰티, 패션,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점점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권은 경제력이나 외교력만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받는 국민인지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한국 여권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여권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진정한 국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권 하나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영국은 전쟁 같았지만 한국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여행 왔다가 충격받은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리버풀의 폭력적 시위를 떠올리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에서 본 한국 시민들의 단결과 평화로운 방식은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먼드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남다릅니다. 제가 K-팝과 K-드라마에 빠진 건 몇 년 전이었어요. 저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그 화려한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의 퀄리티에 완전히 반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를 듣고 K-팝이라는 장르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라는 걸 느꼈죠. 며칠 만에 플레이리스트가 모두 K-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후 제 방에는 BTS 포스터가 걸려 있고 블랙핑크의 음악을 반복 재생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음악뿐 아니라 K-드라마에도 푹 빠졌습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들은 한국에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줬죠. 방학이 다가오자 저는 용돈을 모아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드디어 내가 꿈꾸던 나라에 간다. 설레는 마음으로 2주일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저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닌 제가 사랑했던 K-팝과 K-드라마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목적지는 서울, 그 중에서도 홍대와 강남. 홍대는 한국의 젊은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강남은 서울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부터 놀라웠어요. 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바로 느껴졌어요. 첫 일정으로 홍대를 방문했습니다. 홍대 거리에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기타를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부터 화려한 춤을 선보이는 댄스팀까지 각자만의 개성과 열정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 댄스팀의 퍼포먼스를 보던 중 관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는 런던의 캠던타운을 연상시키면서도 훨씬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구경하다가 저도 모르게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젊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심은 홍대의 유명한 떡볶이 가게에서 먹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입안에서 퍼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떡볶이가 바로 이 맛이구나 싶었죠. 옆자리에 한국 대학생들과 짧게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영어가 서툴다고 하면서도 친절하게 제가 뭘 더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더군요. 그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태도가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저녁이 되자 홍대 클럽 거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클럽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났고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K-팝 리믹스 음악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어요.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 커플, 혼자 온 여행객까지 다양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잠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음악을 즐겼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 정말 대박인데 하고 되뇌었어요. 홍대 거리의 활기찬 에너지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분위기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잠들기 전 한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K-드라마와 K-팝 팬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끽하겠다는 계획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다음 날 목적지는 서울의 상징 중 하나인 한강공원이었어요. 런던의 템스강과 비교하자면 한강은 훨씬 깨끗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리며 마주한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변에 자리한 카페와 푸드트럭,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이곳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 문화라는 걸 실감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난 후 한강에서 인터넷에서만 보던 한강라면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바람을 맞으며 먹는 라면이라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야외에서 간편하게 라면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한강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바로 그 추운 날씨 덕분에 라면의 뜨거운 국물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추운 겨울날의 작은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라면 한 그릇인데도 이 순간이 이렇게 특별하고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일상조차도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오후에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강남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휩쓴 싸이 덕분에 이곳의 이름은 영국에서도 유명했죠. 하지만 막상 강남에 도착하니 싸이의 노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의 대형 빌딩 숲은 마치 런던의 카나리 워프를 연상케 했지만 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니 건물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면서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은 경관을 만들어냈죠. 특히 강남의 대형 쇼핑몰은 런던의 하이스트리트보다 훨씬 세련되고 다양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최신 전자기기와 독특한 패션 아이템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한국 대중교통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워의 강남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 저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말았죠. 노선도를 보며 여기가 맞는 방향일까? 혼란스러워하던 제 옆으로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는 다소 서툴렀지만 그는 노선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목적지까지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도 계산해 주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노프라블럼이라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순간적으로 느꼈던 불안함이 사라지고 한국에서의 또 다른 친절을 경험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또 다른 매력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런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깔끔했고 승객들은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약자석은 텅 비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곳에 함부로 앉지 않는 모습에서 승객들의 질서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런던에서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이 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경로를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에 대한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동경했던 K-팝과 K-드라마 속 나라를 넘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친절하며 아름다운 나라라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의 진동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더니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빗발치고 있었어요. 에드먼드,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계엄령이라니, 지금 바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계엄령. 저는 아직 반쯤 감긴 눈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여긴 평화로워.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뉴스를 봐,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얼른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만 봐도 긴장감이 느껴졌죠. 한국, 계엄령 선포, 군부의 대처 상황 주목전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있는 숙소 주변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출근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계엄령이 맞기는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면서 모든 상황이 이미 새벽에 종료되었고 계엄령이 선포된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난 그냥 자고 있었는데 벌써 끝났다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너 괜찮아? 당장 귀국할 방법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날아왔죠. 저는 여긴 괜찮아. 정말로 아무 일도 없어. 거리도 평소랑 똑같아 라고 답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한 영국 대사관의 공지를 확인했어요. 한국에 여행 중인 영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상황에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구체적인 조언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음 놓인 저는 귀국 항공권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니까. 항공권을 검색하면서도 계속해서 거리의 상황을 살폈어요. 정말 이상한 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며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막 한국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여행을 포기해야 할까? 저는 결국 카페로 향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카페 안에서도 사람들은 여유롭게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급박하거나 불안한 분위기는 없었어요. 저는 항공권 예약 페이지를 닫으며 결심했어요. 그래, 여기서 계속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평화로운데 괜히 서두를 필요 없잖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기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거리마다 긴장감이 흐르고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원래 계획대로 여행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계엄령이 내려진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던데. 그건 어떤 모습일까? 뉴스를 보니 서울 여의도에서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시위를 구경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제가 영국에서 최근에 겪었던 시위는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 경험이었거든요. 거리는 파괴되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한국의 시위가 영국과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떠나기엔 이 나라를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시위가 열린다는 여의도로 가보자. 그곳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자. 여의도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 출근길의 회사원들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어느 누구도 시위나 계엄령에 대해 걱정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살짝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걸까? 여의도에 도착한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위라는 단어는 제게 항상 무겁고 위험하며 긴장된 공기를 연상시켰어요. 영국에서 본 시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거리마다 연기가 자욱하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며 때로는 불타는 자동차와 부서진 상점들이 나오는 뉴스 화면을 보며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의도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거기엔 폭동도 경찰의 방패도 없었어요. 대신 축제라고 부를 만한 분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긴장감이 아닌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시위라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스피커에서는 익숙한 K-팝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제가 있는 곳이 시위 현장이 아니라 K-팝 콘서트장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리듬에 맞춰 손을 흔들고 웃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노래가 끝나자 파도 타기가 이어졌는데 그 장면은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며 웃음이 나왔죠.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인 것 같은데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했어요. 한국의 시위가 영국과 다르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그는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싸우는 게 아니라 바꿔나가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바꾼다. 이 단순한 말 속에 한국 사회의 특별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한쪽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시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죠. 한 자원봉사자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의 말에서 저는 이 시위가 단순히 항의가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가 건넨 자료를 읽어보니 시위대가 요구하는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이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고 이번 계엄령 사건은 그들의 노력에 위협이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합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자원봉사자의 진지한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어두워질 무렵 시위대는 K-팝 응원봉과 LED 초를 켜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불빛이 하나로 모여 여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죠. 이 장면은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 그들의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의지는 마치 별들이 지상에 내려온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시위 현장을 떠나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의 성숙함과 단결력, 그리고 창의적인 항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서조차 남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분노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공감과 희망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나라가 단순히 발전된 기술이나 경제력만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경험은 저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위는 흔한 일이지만 그 풍경은 항상 긴장감과 폭력적인 상황이 뒤따랐어요. 특히 2024년 여름 리버풀에서 벌어진 반이민 시위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시위 현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거리는 이미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과 불에 탄 자동차,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혼란스러운 장면을 피하려고 골목길로 도망쳤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엔 공포가 남아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시위가 정부와 시민 간의 전쟁처럼 느껴졌다면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정부와 사회에 평화롭게 전달하려는 과정 같았어요. 물론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달랐던 것도 중요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시민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차원의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멋진 곳이구나. 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도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은 일정들을 점검하며 여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시위에서 느꼈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남은 일정 동안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였죠. 여의도에서 한국 현대사회의 힘과 단결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나라의 과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섬세한 건축 양식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수백 년의 역사를 견뎌내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이 다시금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조선 왕조의 중심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변모한 서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자연스럽게 광화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즈넉한 궁궐의 풍경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광화문 앞에서 펼쳐진 시위의 활기찬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날 여의도에서 느꼈던 평화로운 분위기가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이 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를 올라갔어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산 정상에 타워가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로워서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겠다고 메모해둔 곳이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해 탑에 올라가니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은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이 남산타워 방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목적지인 경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한국의 뿌리와 역사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글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나라에서 제가 느낀 놀라움, 감동, 그리고 배움은 단순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다채로운 나라였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그 자체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K-팝과 K-드라마로 동경했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느낀 한국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과 평화로운 시위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서울을 뒤로하고 경주로 떠나려는 지금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기대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경주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한국의 뿌리와 정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 들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마주하며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감동이 더 깊어질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직 한국 여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만으로도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로 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가진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함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이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안겨줄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더 큰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